네, 뉴스 하이킥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치 맛집 코너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죠.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 분 민주당 김용남 전 의원은 조금 이따 6시 30분 정도에 합류할 예정이고요. 우선 이렇게 세 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 모두 투표를 하셨겠죠? 네, 네. 사전으로 했는지 아니면 본 투표로 했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아침에 하셨고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본 사전 투표로. 투표하려다가 네. 몸이 아파 병원에서 주사 맞고 이번 선거에서 너무 고생해가지고 아, 이거 웃으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제 김종대 의원이 네. 대기실에서부터 계속 앓는 소리를 하셔가지고 네네. 요즘 좀 힘드신가 보다 했는데 후보자 토론 준비하느라고 무척 힘드셨다고. 네. 방송 시작되자마자 맞아요. 아프다부터 네. 계속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해서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아주 동네 나가서 산뜻하게 투표하고 왔습니다. 임경빈 작가는 저는 이제 관내 사전 투표로 집 근처에서 아. 사전 투표를 좀 일찍 마쳤습니다. 저도 사전 투표를 했으니까 본 투표 2명에 사전 2명이군요. 네. 이렇게 모두가 투표를 했습니다. 아직 투표 시간이 1시간 50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안 하신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면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김종대 네. 의원님은 그 토론을 맡으셨잖아요. 네. 4명 중에 그래도 가장 인상이 많이 뚜렷하게 남은 건 다 김종대 의원님의 덕인 건가요? 그걸 제가 어떻게 제 입으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딴 건 몰라도 제가 그렇게 우회적으로 말씀드린 걸로. 근데 저도 성공적인 권영국 후보가 네. 상당히 많이 인지도도 높였고 예. 선거 그 후보자 토론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예, 그 뭐 철야가 일상이었고요. 네. 후보의 학습 능력을 믿고 네네. 열심히 보자 했는데 정말 고생했습니다. 네.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 이제 선거 TV 방송 토론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후보들, 그렇죠. 제3주자들이 조금 혜택을 좀 많이 받는 게 이제 통상적이긴 합니다. 네. 1, 2위 주자들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이제 언론 노출이 좀 많은 편이고 그렇죠.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얻는 것보다는 이제 잃는 게 많은 게 통상적인 대선 TV 토론의 이제 역사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도 우리 이제 이 김종대 의원께서 준비하셨던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혜택을 많이 입지 않았나. 뭐 이렇게들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등록비 대비 가성비는 저희가 좋다는 얘기는 좀 들어서 뭐 그런 만큼 보람을 느끼고 네. 또 앞으로 좋은 토론이 이후 선거에서도 또 밑거름이 되기를 네.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치르는 대선이고 또 과연 어떤 선거로 우리 기억에 남을지 궁금해지는데 이제 약 1시간 48분 뒤면 투표가 마무리됩니다. 현재 투표율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임경빈 작가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조금 전인 18시, 그러니까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투표율이요 76.1%입니다. 76.1%면 네. 지난 20대 대선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높은 수준이거든요. 지난 20대 대선이 이 시간에 75.7%로 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0.4% 포인트 정도 높은데 지금 보시면 이제 오후에는 대체로 지금 수준으로 0.4% 5% 수준으로 지난 대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는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난 대선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 것이 일단 투표 시간이 2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요. 그렇죠.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지난 20대 대선의 최종 투표율 77.1%를 넘어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은 뭐 선거 전부터도 언론들이 계속 관심을 가졌던 거는 워낙에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양 진영의 이제 총 결집 선거다 보니까 네. 80%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오늘 최종 투표율이 그만큼 좀 더 기대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15대 대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가 80.7%로 유일하게 80을 넘었었는데 지금의 추세라면 80을 넘볼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예측을 하실까요? 대부분 80%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 전망이 많았는데 네. 제가 희망적인 전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가능하다. 80%도 이 추세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 오늘 날씨가 좋아서 네. 엄청나게 산에 들어가셨거든요. 네. 지금 내려오실 시간이에요. 하산하면서. 예, 지금 내려올 시간이기 때문에 네. 해도 길고 네.
그래서 내려오셔서 저 막걸리에 파전 하나 드시고 투표장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 계획은 아침에 투표하고 산에 가려 그랬는데 네. 줄이 조금 길어서 내려올 때 하자. 네네. 이렇게 변경된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죠. 넘을 수 있다. 예. 80.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과학적이지 않은 방식인데 근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그럴 듯해. 네. 현장의 목소리 같았어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어지려면 지금 대구, 영남 이쪽에서 사전 투표율은 낮았지만 본 투표율은 높았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막판에 그래도 나가서 찍자라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80%도 가능하다. TK 쪽에서 좀 더 표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투표를 해야 된다. 네, 거기 왜냐면 거기 투표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어떻게 동료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지금 뭐 각종 문자를 받고 있거든요. 네. 투표 종료 문자를. 근데 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국민의힘 뭐 이제 뭐 의원이라든지 지도부인데 다들 영남에 기반을 두신 분들이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자기 지지자들한테 당원들한테 보내면서 저도 이제 이름이 끼어 있으니까 아마 보낸 것 같긴 한데 아마 계속해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그 유권자들을 좀 독려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TK 쪽에서 특히 하산하다가 이제 투표를 너무 많이 하기 시작하면 예. 80%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네네. 이제 추가를 좀 해드리자면 현재 그러니까 18시 현재 시각으로 봤을 때 투표율이 가장 높게 집계되고 있는 곳은 이제 전라남도입니다. 네. 81.8%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광역시가 81.7%로 이제 호남권이 대체로 좀 높은 편이고 네. 호남 3개 지자체는 전부 지금 80%를 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남권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이 74.4%, 경남이 75%, 네. 대구가 76%, 경북이 75.6%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호남에 비해서는 다소 좀 낮은 편이지만 전국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낮지는 않은 수준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편인데 비교를 해보자면 투표율이 높다면 어느 정당에 조금 더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근데 네. 우선 이 높은 투표율 자체 의미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유불리보다 일단은 예, 지난번 선거가 이제 77%를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걸 넘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전 세계 이제 민주주의 선진 국가 중에서 이 정도 투표율은 거의 투표의 이상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고 높은 수치입니다.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 뭐 이렇게 70% 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네. 또 이렇게 편리하게 그 사전 투표까지 버무러져서 높은 투표율을 향해서 치닫는 거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절박성이 어떤 진영을 막론하고 굉장히 고조된 상황이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민주화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97년 선거를 제외하고는 80%를 넘는 이례적 현상. 네. 이제 우리 사회에 가장 또 높은 투표율과 더불어서 정당 가입 국민들이 인구비 대비 이렇게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네네. 그런 만큼 높은 정치적인 관심은 일단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다. 네. 그다음에 양진영이 다 결집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어떤 그 선거가 거의 뭐 일반적인 일상적 선거를 넘어가지고 진짜 나라의 미래를 선택하는 어떤 그 중요한 무게감 네. 거기에다가 어떤 또 한쪽에서는 심판 또 한쪽에서는 어떤 연장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건 좀 어떤 생존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만큼 다소 과열된 측면도 없잖아 있다. 네. 이런 측면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나라, 다음 정부가 새로운 국정을 펼치는 데는 또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죠. 출발의 의미가 매우 선명하고 강해질 것이다. 그런 만큼 어떤 국정 개혁을 좀 과감하게 추진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양 세력 모두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투표율 높은 것을 어느 진영의 유불리로 보기에는 아직 좀 섣부를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더 두고. 조금 더 보자.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아니 저야 뭐 당연히 유불리를 따지자면 네. 우리한테도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죠. 아직 몇 그런 거 시간 말고. 남았는데 네,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네, 말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 선거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사실 초반에는 국민의힘은 그런 동력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투표장에 나갈.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를 뽑는 그 과정에서조차도 더 많은 유권자들과 우리 당원들한테 실망을 시킨 부분이 있어서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안 나오겠구나라고 해서 한 달 전만 해도 네.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잘못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밉보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그래도 이 대통령 선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신다. 네. 그리고 내일 말씀하신 대로 저도 김종대 의원님하고 동의하는 부분은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양 진영이 이렇게까지 결집을 하게 되면 네. 누가 이기던 간에 이제는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 투표율 중에 하나 좀 들여다보고 싶은 게 이제 대구 사전 투표율이 25.63%로 가장 현저히 낮게 나왔는데 지금 본 투표에서는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대체 사전 투표만 낮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 정도의 분석이 있더군요. 한 가지는 이제 보수 입장에서 좀 맥이 빠져서 사전 투표할 맛이 안 났다. 두 번째는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사전보다는 본 투표를 택한 것이다. 두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 그 해석을 조금 더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둘 다 맞다고.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고 보는 게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결집은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뭐 이준석 후보도 있었고 우리 김문수 후보도 있지만 둘이 또 이준석 후보가 약간 치고 올라오는 양상이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뭐 이준석을 찍을까 아니면 이준석을 찍을 바에 뭐 안 찍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런 고민들도 하셨고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림자를 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실망한 보수표들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일들, 뭐 사법부를 흔들려고 하는,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법안들이라든지 노골적인 발언, 그리고 특히 유시민 작가의 발언들 이런 것들이 좀 자극을 한 것 같고 또 이준석 후보가 세 번째 토론에서 보였던 모습 속에서 실망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엔 좀 그래도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극을 받았던 것 같고 또 사실 지금 며칠 동안 저희가 뭐 노골적인 뭐 이게 불법 선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선관위가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잘못한 부분들이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을 오히려 키워줄 꼴이 돼버려서 거기에 대한 뭐 반응도 좀 있으시는 것 같고 해서 아마 둘 다 이유가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정당의 그 선거에 대한 태도는 매우 절제력이 있고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번에 그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조금 불상사라고나 할까요? 또 여러 가지 부실 관리에서 드러난 허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민들이 다 집단지성으로 관찰하고 스스로 잡아내고 또 고쳐 나가면서 이런 선거에 있어서도 오히려 좀 건강한 모습의 일환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기존의 어떤 그 마치 부정선거 음모론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이게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이야기되면은 설령 비슷한 표현이라도 그건 정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이번에 국민의힘이 그런 점에서 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는 전 두고두고 아쉬움입니다. 이렇게 독립적인 중앙선거기관이 이렇게 편의성 높은 선거 제도를 가지고 네. 전 세계에서 투명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 선거 보십시오. 얼마나 그 주별로 다 제도가 다르고 네. 독립선거기관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허구한 날들 그냥 그 공정 시비에다가 게다가 간접 선거고 이런 거에 비하면은 대한민국의 이 선거는 자부심 느낄만 하다. 이런 어떤 신뢰의 기초 위에서 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조금 정리될 만하면 꼭 나타나는 분이 한 분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바로 오늘 투표하신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네. 부부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에 참여를 안 했죠. 예. 대통령 네. 그 수행하는 동안에는 계속 사전 투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네. 본투표로 했죠. 했고, 네. 예,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이재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뭔가 좀 보수가 조금 한번 새롭게 심기일전 할 만하면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또 이렇게 죄를 뿌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참 국민의힘의 어떤 내면적인 그 소갈이 네. 참 말 못할 고민이 많으시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 저도 이제 언론 쪽에서 거의 한 20여 년 가까이 이제 정치사 관련된 방송 준비를 해왔었던 입장에서 한번 맥락을 정리해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네. 워낙 이제 우리가 대선 같은 큰 선거를 치르게 되면 총선도 뭐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천만 명이 참여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3천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실 텐데 그러면 저희도 현장 취재를 해보면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상천외한 유권자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투표장으로 난입하는 분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같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분들부터 그러니까 온갖 에피소드들이 투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는데 네. 다만 뭐 이번 대선에 보도된 내용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유독 그 사전투표 혹은 뭐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 선거 시스템을 공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몇 가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선관위에 밤에 몰래 침입을 해가지고 뭐 사전투표하면 자기가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뭐 사람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이제 선관위에 몰래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적발된다든지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공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을 자기가 들고 가서 2번 투표하려고 시도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기존하고는 좀 다른 양상의 범죄들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지난 몇 년 동안 이른바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이 상당히 좀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실제로 우리 선거 시스템에 대한 공격 양상으로 좀 나타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기존에 투표 당일날 발생했었던 여러 좀 서동극들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저는 뭐 수십 년 동안 이 선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이번에 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전국 단위 선거를 하다 보면 약간의 소동은 늘 있어 왔었죠. 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힘을 받으면서 이게 마치 대단히 음모론적으로 해석이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들의 투표율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우니까 이런 정치적 고관심을 힘을 받아서 이제 좀 부정선거 음모론은 극복해내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 관람 했었죠. 부분이 네. 제가 오늘 어디 다른 방송에서 가장 결정적 장면을 꼽아달라 그래서 그 장면을 네. 꼽았거든요. 자, 이게 왜 문제냐? 나중에 어떤 면에서 진 후보 측에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종의 걸림돌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걱정이 자꾸 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선거가 끝난 뒤에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로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앞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견고하게 유지하는데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된 겁니다. 네. 그 시점에 그 영화가 왜 나오고 거기에 왜 가고 이렇게 탄핵 반대 세력들이 또 거기 영화 관람에 참여했고 거기서 선거 불복 발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지도급 인사들에게서 이게 미치는 어떤 영향은 매우 치명적이다. 네. 그런 만큼 저는 선거 이후의 후유증도 아주 국가가 지혜롭게 관리해야 되는 중차대한 순간이 됐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이 선거 기간 중에 우리 눈에 띄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윤석열 씨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투표 장면에서 좀 재밌는 디테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 이제 MBC 라디오 아니면 어디서도 못 들으실 겁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가 얼마 전부터 한국사 강사를 했었던 이제 전한길 씨가 본인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선거 캠페인을 했거든요. 관련이 있는 얘기는 조금 이따 광고 듣고 네, 광고 듣고 서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작가님이 되게 궁금하네. 네, 여러분은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 함께 못했던 민주당 김용남 전 의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용남입니다. 투표하셨나요? 저는 사전 투표 첫날 사전으로. 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저희 일부 마무리하면서 아, 네. 임경 기자가 너무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솔깃하게 만들어놔서 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다음 네.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이른바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 진영의 이제 주요 스피커가 이제 네. 전한길 씨잖아요. 근데 그렇죠. 전한길 씨가 본인의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본투표에 참여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면서 투표 용지를 접는 방법에 대한 캠페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번만 접거나 이러면 가짜 투표 용지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분의 주장입니다.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세로로 한 번 접고 다시 가로로 접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접어서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투표함에 넣어라. 이 캠페인을 오늘 아침까지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김건희 씨하고 이제 윤석열 씨가 투표하는 장면을 보는데 둘이 나란히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투표 용지를 집어 넣었는데 윤석열 씨 투표 용지가 정말 요만하게 조그맣게 접혀 있는 거예요. 캠페인을 그대로 따른 거군요. 그 뭐 물론 본심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아침에 봤던 그 캠페인이 굉장히 접혀서 그대로 좀 실천하신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왜냐하면 네. 그 뒤에 나온 김건희 씨는 또 정상적으로 한 번만 접어가지고 이제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상당히 좀 심취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뭐 그런 대목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섬세하게 살펴본 거군요. 그러면 그러면은- 최초로 저희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투표함을 개봉하는 개표 창관인이 네. 그런 투표용지를 발견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꼬깃. 예. 그렇죠. 네. 그 창관인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아니 저는 사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영화 보러 가고 나타나고 또 주말에 지지 선언하고 그랬잖아요. 네. 답답하죠. 근데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뭐 차라리 이게 낫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절연할 수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 영화 보러 갔을 때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빨리 출당을 시켜야 된다고 몇 달 전에 말을 한 사람이라서 저는 뭐 해당하지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때까지도 어느 희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뭐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특히 네. 미디어를 노출을 통해서 왜 저러지 진짜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모습을 우리 당내에서 이게 좀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고 네. 급기야는 이제 지도부가 많이 늦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절연을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최소한 비대위원장인 김용태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당원들 전 지역에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잘했다 잘됐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지금이라도 해야지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차라리 지금 나타나서 그런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게 아닌가라는 뭐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사실은 탄핵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많았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진정한 절연은 가능할 것이라 보시나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 예. 물론 내일 이제 그 승패에 좌우되기는 하겠지만 네. 그 투표율과 득표율에 대해서도 뭐 의견이 나오긴 하겠지만 가능하다고 보는 게 전반적으로 우리 당이 지금 당에 깔려 있는 저변에 깔려 있는 의견들은 당은 이제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예요. 그 바뀌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운데 주고 중심에 두고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반드시 해낼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 해내면 죽는 거는 이미 벌써 굉장히 뭐 내일 만약 진다면 네. 큰 이제 폭풍이 몰아치겠지만 저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봐요. 김영남 전 의원은 약간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니 그 사람 잘 안 변해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 그 비대위원장을 잠깐 하고 있는 그 김용태 의원이야 이번 선거 끝나면 뭐 언제까지 비대위원장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네.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에 가장 많은 그 의원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른바 친윤 의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엊그저께인가요?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우리 당의 정체성이다. 뭐 그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고 뿌리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죠. 그렇죠. 예, 뿌리 뿌리라고 했던가요? 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만약 패배한다고 하면은 물러날까요? 원래 임기는 올해 말까지가 임기거든요. 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 대선에서 패배하면 대선 패배를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이 확 바뀔 거다. 아니 사람이 확 그 구성원 자체가 아예 바뀌면 모르겠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총선이 아직도 3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바뀔 수 있을까요? 저 한계가 너무 뚜렷해 보이는데요. 회의적이다. 예.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아니 글쎄요, 뭐 제가 뭐 남의 당 걱정할 처지는 아닙니다. 저기 좋은 보수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네, 사실은 또 좋은 보수를 거울 삼아서 진보도 성장할 수 있는 네. 거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어떤 자기 혁신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네. 무엇보다도 어떤 내란 세력과 절연을 하고 단절을 하면서 어떤 거듭나겠다고 하는 어떤 자발적 혁신 운동 이런 어떤 걸 기대했던 것이죠. 또 과거에 이제 어떤 윤석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이 혹시나 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최근으로 올수록 그런 기대가 좀 많이 사그러들어 가지고 이번 선거는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좀 뭔가 보여줬느냐 이런 질문을 아직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어쨌든지 간에 정통 보수로서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정당이 네. 이제라도 조금 더 분명하고 선명한 자기 혁신과 어떤 그 반성과 성찰을 통해 가지고 거듭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전국 투표율 76.2%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선은 사실 대통령 탄핵으로 치르는 두 번째 대선이고요. 오늘 투표까지 이르는 이 시간 동안 중요한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순간들을 짧게라도 한번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기 전에 저는 네네. 아까 김영남 의원님 하신 말씀에 좀 짧게나마. 짧게나마 네. 맞는 말씀이세요. 네. 사람 쉽게 변하지 않고 우리 구성원이 최소한 국회의원은 앞으로 3년 동안 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걸림돌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당원들, 그러니까 당의 주인은 당원들이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그 변화의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그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저는 3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음에 공천이 어떻게 되든 그 얼굴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그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뀔 수밖에 없고 그 운동은 시작될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변화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치열할 겁니다. 굉장히 저희는 조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보수 혁신이 과연 가능할지 그 말씀 좀 후반부에 다시 좀 더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은 12.3 비상 개헌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중요한 국면들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선거가 치러지는 이유죠. 원래 같으면 이제 2027년까지 갔어야 대선이 치러질 텐데 네.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통령을 지낸 윤석열 씨가 지난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밤 10시 27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네. 국회를 비롯해서 헌법기관들, 이제 선관위원회까지 포함된 헌법기관들의 군 차량이 침투하고 군인들이 침투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이제 개헌 포고령을 발표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의 곧바로 이제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새벽 0시 48분에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의 주재로 긴급본회의가 열려서 네.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채로 여야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윤석열 씨가 이제 시도했었던 비상계엄은 거의 곧바로 2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이 무력화가 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정치권 공방이 좀 거칠어졌습니다. 12월 5일부터 7일에 걸쳐서는 대통령이 사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다라고 이제 국회를 비롯해서 국민들도 이제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12월 9일에는 당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가 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네. 12월 11일에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을 정도로 한 일주일여 사이 만에 굉장히 급격하게 대한민국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뭐 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이 벌써 6개월이 지난 거고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어떤 저녁 자리가 있어서 택시 타고 집에 가다가 아, 이게 말이 되나? 되게 이게 현실인가 현실이 아닌가 헷갈릴 정도로 놀라웠던 기억이 선명한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혹시 뭐 하고 계셨었나요, 여러분들? 그 순간에 역사적 순간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비상계엄 선포된 거를 한참 후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집에 가족들은 일찍 자고 제 네. 와이프가 되게 일찍 자거든요. 음, 그리고 저는 혼자서 마루에서 이렇게 그 OTT를 보다가 네네. OTT에는 속보나 이런 게 안 안 나와요. 뜨지. 네. 그래서 그거 계속 보고 있다가 한참 후에 후배가 밤늦게 전화가 왔길래 웬일인가 하고 받아봤더니 아니 형 왜 지금 어디냐고 그래서 집에 있지 그랬더니 아니 왜 집에 있냐고 빨리 피하라고 그래서 뭔 소리를 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비상계엄 선포돼서 그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한참 후에 알았어요. 사실은 저는. 저한테는 피하라는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인덕을 못 쌓는지 아, 그래. 대피 연락이 없었나요? 없었고 아. 오히려 집사람은 국회 안 가고 뭐 하냐고 그래가지고 저는 급히 나와서 유튜브 방송을 한 군데 가서 하고 네. 그 끝나고 이제 국회로 갔거든요. 네. 세상에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 없었습니다. 현장에 밤 계시군요. 꼬박 새고 네. 다음 날 아침에 여기 시선집중 MBC 나와서 방송을 했으니까 음. 그날 밤은 뭐 잊을 수가 네, 없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 날도 거의 샜어요. 그런데 신기한 경험을 했죠.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데 정신이 또렷한 거예요. 이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각성 상태군요. 예, 고도의 각성 상태인데 네, 네, 제가 이 나이 먹고 진짜 그런 경험 처음 해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경험. 저는 이제 유튜브 방송 생방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저 돼가지고 봤어요 그 장면. 방송 중에 보셨군요. 네. 방송 중에 네. 터져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뭔가 판단이 얼른 안 돼서 순간적으로는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친위 쿠데타다 그런 생각이 미쳐서 저희 시청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드리고 거의 곧바로 유튜브 방송을 마무리를 하고 여의도 국회로 왔죠.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방송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운전해서 이제 여의도로 오면서도 도중에 이제 MBC PD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내일 방송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런 거를 이제 묻기도 했었는데 네. 현장에 도착해서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 머리 위로 날아가는 헬기도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본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그날 윤상현 의원을 만났거든요. 국회 앞에서 경찰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흰색 택시 한 대가 이제 국회 정문 앞에 서서 윤상현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 보좌진인 분이 내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라가서 지금 정문이 막혀 있으니까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의원이 못 들어가실 것 같으면은 국회 좀 돌아가시면 이제 수소차 충전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다른 의원들이 많이 넘어가셨으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넘어가시면 저희가 좀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사로 가셨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윤상현 의원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저는 뭐 기회만 되면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국민의 머릿속에 어떤 충격을 안겨준 12월 3일이 지나고 12월 14일에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그 상황 정리를 해주시죠. 네. 탄핵 소추 의결이 시도가 1차 시도가 이제 12월 7일이었습니다. 네. 이 계엄이 터지고 나서 이 일주일 뒤에 시도가 됐는데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시도가 됐는데 일단은 1차 시도 때는 의결 종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실패를 했고요. 그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당론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걸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투표장에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쓸쓸히 앉아 있었던 모습이라든지 네. 혹은 뭐 이제 김상욱 의원이 나중에 투표장에 오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도 12월 14일에 토요일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재석 290명, 찬성 218표로 가결이 됐고요. 대통령의 직무가 곧바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고
12월 27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의결이 됐습니다. 이때는 이제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추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달로 넘어와서는 1월 15일에 윤석열 씨가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 거의 20여일 흐른 뒤에 이루어진 조치였고요. 1월 26일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2월 말에서 3월 초에 걸쳐서는 이제 구속기간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3월 7일에 우리 법원에서는 이제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계산 방식을 바꿔가면서 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지 않고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이게 이제 잘못된 구속 결정이다. 그래서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내서 풀려나오는 석방되는 일이 또 있었기도 합니다. 네. 현재 실시간 투표율이 77.1%입니다. 지난 대선과 같은 수치고 대단하네. 아직 1시간 13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면 80%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또 석방까지 이뤄지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걱정도 많이 하셨고요. 그 과정을 지나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라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그렇게 시간을 충분히 갖고 수기의 과정을 가졌던 것이 우리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들 평가하고 계신지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저희가 너무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요. 우리 임경빈 헬마우스 작가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목들, 네. 헌법재판소의 시간 이런 것들이 제가 군사 전문가고 국제정치학을 들여다보면 로페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법률, 로와 전쟁, 워페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법률전의 양상으로 이 내란이냐 반내란이냐 네. 이것이 진행돼 왔고 그 절정에는 헌법재판소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이런 국면으로 흘러오면서 반전의 연속이었는데 네. 유일하게 물리적 국면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네. 이거는 1월 3일 날 1차 체포 시도로부터 1월 15일 실제 체포까지 이르는 약 8일간의 기간입니다. 맞습니다. 이때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하는 세력과 그걸 막아서려는 세력이 실제로 무장이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그때 네. 저도 MBC에서 방송을 할 때 너무 이 부분이 심각해가지고 우리가 제가 최고로 긴장했던 순간이 그 순간입니다. 네네. 물론 평화적으로 이것이 잘 마무리됐지만은 적지 않은 시간이었고 그때 HID 블랙 요원 얘기가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최고로 위험한 순간이었다. 그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잘 넘긴 겁니다. 그 다음에 원만하게 체포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 다음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렇죠. 시간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법률전의 양상으로 이것이 국면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대부분 재판이 이제 길어지고 하면 재판부가 변호사나 검사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뭐 기일을 이래서 늦춘다든가 아니면은 뭐 추가 진술을 받겠다든가 뭐 공판을 열겠다는데 아무 말이 없이 맞아요. 계속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이때 또 불안이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밖에 시위대까지끼리만 대치를 했지만 네. 또 한 번 급격히 고조가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과정이 국민들로서는 정말 감내하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우리가 오늘 대선에 이르기까지는 저는 그 두 번의 그 어떤 고통과 어떤 그 암흑의 시간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 이겨내셔서 네. 여기까지 왔다는 거 네. 정말 저는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물리적 충돌과 헌법재판소의 길어진 시간 네. 그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또 추가로 하신 말씀 있을까요? 저는 다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저는 그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다행스럽게 8대0 전원 일치의 그 파면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사실은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가 되고
열흘 빠지는 그 넉 달 만에 파면 선고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4월 4일 날 이루어졌으니까 사실은 지금도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3번의 대통령 탄핵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렇죠. 재판은 이제 기각이 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은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이 3번째였는데 그 3번에 걸친 탄핵 재판 중에 가장 명백한 사유였어요. 그리고 증거적으로도 온 국민이 다 지켜봤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대통령 탄핵 사건 중에 최장기간이 소요될 사건이었나는 지금도 의문이고 물론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날 파면 선고를 하면서 그 이후에 뭐 당장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와 관련한 논란은 새롭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라도 좀 되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도 이해는 안 돼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는. 네. 너무 오래 걸렸다. 아, 우리 이재용 김 의원님이 그 얘기하는 바람에 난 더 불안해져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법률가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나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 이래가지고 그냥 그 스트레스가 별의별 썰들이 예. 많았죠. 예. 취재는 안 되고. 예. 그랬었습니다. 이재용 저는 그보다 네. 훨씬 더 앞서서 네, 좋습니다. 그 말씀해 주십시오. 12월 7일 이제 대통령이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2월 8일 한동훈 그 당시 대표하고 한덕수 전 총리하고 그걸 했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2월 8일 맞는 것 같아요. 네. 전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워요 아직도. 음.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과 안 할 것 같아 보이는 대통령을 사과하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그 사과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이제 하야라는 의미를 저희는 담고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하야를 안 하게 됐는데 그 다음 이제 한동훈과 한덕수 그 두 명의 그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야라는 것도 사라지고 대통령의 입장도 갑자기 돌변하고 당내에서도 굉장히 과격해지고 그러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하야 진짜 그 뭐 정권 이양 뭐가 됐건 간에 탄핵은 피하자. 왜 탄핵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겪어보니까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이게 고통을 많이 일으킨다. 네. 그래서 탄핵은 피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걸 좀 평화적으로 이걸 좀 마무리를 하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던 그 순간 네. 저는 그게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아쉬워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도 저마다의 기억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이제 선거 투표날을 맞았고 현재 전국 투표율이 실시간으로 봤을 때 77.6%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77.6%. 지난 대선들보다 이제 같아진 거죠, 그렇죠? 실시간 투표율 올랐죠. 네.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2부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지금 정식 진행자가 아니어서 사실 좀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유튜브 훨씬 방송으로 잘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네. 아니 눌러 앉으세요. 훨씬 잘하고 나는 편하고 좋아. 감사합니다. 이래서 까다로운 절대로 사회자 이래서 없으니까. 자리를 비우면 그렇죠. 안 돼요. 절대로 직장에 자리 비우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뭐 TV 토론이 있다고 나가서 할 게 아니야 지금. 맞아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런 흐름이라면 저희는 유튜브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토크백으로 들어갑니다. 뭐 이래서 정답은 아무 얘기나가 정답이죠. 아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발언권이 좀 모자라서 좀 아쉬웠다. 나는 그 국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고 싶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는 사실 이제 아직 투표가 안 끝난 상황이라서 네, 적극적으로 이제 각 후보에 대한 평가 같은 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프 타임이니까 좀 편하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평가로서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아주 오랫동안 우리 언론들이나 우리 정치권에서 그 이준석이라는 변칙적 정치인을 네,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는데 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좀 알게 된 계기가 몇
포인트가 생겨서 네. 그나마 좀 다행이다, 평가할 만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뭐 이재용 그 전 의원도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있는데 이게 스포트라이트나 마이크의 강도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이준석 후보한테 좀 제가 느끼기에는 부당하게 혼자 많이 받은 측면이 좀 있어요. 과도하게 많이 갔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기회가 없이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이거 유튜브니까 이런 얘기 지금 해도 되는 거죠? 된다고 합니다. 네, PD가 별 얘기 해주시죠. 없는 거 보니까. 더 편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다른 젊은 정치인들이 평가받을 장이 새로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이제 이번 대선 이후에 또 있을 것 같고. 그 말씀은 이준석 후보의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 이런 그럼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저는 그 전부터도 비평가로서 늘 이제 정명, 그러니까 이름을 제대로 붙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극우 포퓰리스트로서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네. 그래서 트럼프하고 한국 정치인 중에서 누가 제일 비슷하냐? 라고 하면 저는 늘 이준석 의원을 꼽아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대선 토론을 거치면서 국민들도 굉장히 좀 다시 보게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언론들이 좀 뭐 이렇게 필터를 거쳐서 보여주던 방식이 아니고 날 것 그대로의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직접 접하실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3차 토론의 발언 때문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는데 사실 그 TV 토론 제가 진행했었거든요. 저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막지 있어요. 않았냐 뭐 이런 말 있었죠. 왜 가만히 있었냐. 맞아. 제 개인적인 공간에 와서도 저는 근데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책임자였으니까 진행을 맡았던. 어쨌든 저도 좀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저도 진행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좀 이렇게 염두를 해두고 만약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예상하지 못한. 상상하지 그렇죠. 못한 예. 범위였던 생각할 거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발언이었죠. 사실은 그 문제된 젓가락 발언에 묻힌 발언이 있는데 네. 그 저는 그 이준석 후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에게 국회 해상권이 있었으면 비상계엄 안 했을 거 아니냐. 네. 오처구니가 없는 발언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가 지적을 했는데 그게 내각제적 요소다 이렇게 우겼어요. 그걸 보면서 솔직히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발언 이후에 나온 젓가락 발언 때문에 모든 걸 휩쓸었죠. 네, 그게 묻혀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 정말 본인 말대로 앞으로 20년, 30년 정치를 더 할 생각이라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본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기초 상식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제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에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나라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 과거에 우리 유신 정부하고 50 때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뭐래도 권위주의 정부였고 독재 시절이었는데 그때 있었던 거를 거론하면서 아니 그거 있었으면 굳이 비상계엄 왜 했겠냐? 아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 어딨어요. 정말. 그걸 제가 다 팩트 체크해서 그 질문의 판을 짠 그럼요. 거고. 토론 단장이셨으니까.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후보의 학습 능력이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흡수해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 너머까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사회 최근 이제 이대남으로 일컬어지는 현상. 이 자체까지 뿌리를 이제 더듬어 가야 되거든요. 사실 이 계층은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정치적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진 계층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결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돌아선 거를 이준석 후보가 가가지고 본인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물론 이게 20대 전반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일부입니다. 일부.
근데 이런 어떤 그 현상이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현상이 많은데 저는 분노 세대와 상실의 세대가 출현한 걸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선동에 이렇게 취약하거나 아니면은 끌리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세대가 분노의 세대로 가지 않고 지혜의 세대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만만한 상대만 골라 싸우지 않습니까? 여성, 소수자, 장애인. 이 부와 권력을 가진 상대와 싸우는다기보다는 만만해 보이는 상대하고 꼭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분노의 정서하고 상실의 정서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새로운 지혜의 길, 연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말을 걸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계층들한테.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한 사람의 문제로만 치환하기에는 꽤 오랫동안 쌓여왔던 문제다. 그런 점에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대선의 득표율이 10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나요?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요. 네네. 그거 지금 얘기해도 돼요? 이따가 본방송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본방송을 이따가 하는 걸로 하지 말고 제가 좀 부족합니다. 지금 해도 된다네요. 지금 해도 돼요? 네. 저는 자유롭네요. 권영국 후보한테도 따라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권영국 후보한테. 권영국 후보한테 따라잡힐 가능성이 있다. 예. 이정전 전 의원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아니 이게 저희 뭐 새로 발언을 다 했어요. 대각선으로 하신 거예요. 대각선으로 좌우가 아니라. 만약 그렇게 되면 진짜 민노당의 완전 부활이네요. 완전 부활이죠. 뭐 제가 그냥 준비한 건 아니고요. 네. 예, 그래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아니 근데 아까 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말씀하신 김용남 의원이 그랬잖아요. 네.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공부보다는 네. 그냥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 공부와 별도로 그 공부를 더 해야지 성숙해지는 것이 만약 전제라면 뭐 그럴 것도 필요할 텐데 꼭 그건 아니잖아요. 공부가 성숙의 지름길이라고 그렇죠. 볼 수는 없는 그럴 거니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는 성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네.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준석 후보가 그 발언을 한 이후에 사과하는데 한 이틀 걸렸어요. 그리고 다른 논리들을 막 갖다 붙였었죠. 어떻게든 빠져나가 버리고.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유시민 작가도 비슷해요. 사과해놓고 다른 논리 이상한 거 다 갖다 붙였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이틀에 약간 그 좀 중점을 둔 게 네. 모릅니다.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그게 딱 뭐냐면 내부적으로 여론조사 돌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나 혹여라도 그 사과가 여론조사 때문에 나온 건 아닐까. 여론조사 이후에 자기가 좀 이렇게 굉장히 지지율 보고 이것 한 게 때문에 아닐까. 빠지는구나. 네, 그래서 사과한 게 아닐까. 저는 안 그랬으면 하는데 네. 만약 그랬다면은 이제 굉장히 실망하는 포인트죠. 네. 네, 그래서 그걸 다 떠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뇌피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증거는 없지만 어쨌든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네. 그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그럼 유권자들 다시 이준석 같은 진짜 어찌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스마트한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다시 불러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준석 후보의 그 점유율이 높네요. 저희가 10분의 자유로운 시간을 얻었는데 거의 다 10분 동안 우리는 이준석 후보 얘기만 했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최대 피해자는 김문수 후보예요. 여론 점유율에서 김문수 그렇죠. 후보가 너무 떨어졌어요. 아, 어쨌든 뭐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을 세게 한 거잖아요. 네. 본인의 의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그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작아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공간을 뺏긴 거죠. 네. 네. 선택 2025 제가 좀 또 지금 약간 어색합니다. 하프타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3부 본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 기준 투표율이 77.8%, 지난 대선 최종 투표율이 77.1%니까 이미 넘어섰고요. 남은 투표 시간이 46분 정도 있으니까 78%는 넉넉히 넘고 79, 80까지 갈 수 있을지 남은 시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대선까지 오게 됐는지를 앞서 얘기를 해봤고, 각 당이 이제 선거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총평부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당의 선거 운동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1번부터 먼저 하시죠. 하시죠. 일단 민주당은 글쎄 각 당별로 뭐 이게 갑자기 실시되는 대통령 일종의 보궐선거 성격입니다만 그래도 준비를 가장 많이 한 거는 티가 났다. 그리고 선대위의 구성부터 가장 폭넓게 정치적인 스펙트럼도 가장 넓게 가져갔고 공약도 꼼꼼하게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 타당은 조금 뭐랄까요? 너무 급조한 느낌이 역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타당은 저희 우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우리 늦었죠. 왜냐하면 단일화 과정이 굉장히 거칠었기 때문에 네. 후보가 누구냐를 공식 선거 시작 전날에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 이름이 적혀 있지도 않는 점퍼를 받아야 됐었고 네. 차량도 없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게 대선 후보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당에서 만들어놓은 정책과 후보가 만들어놓은 정책을 버무리거나 어찌 해서 이게 뭐 하나의 좀 총평적인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네. 초반에 그런 것이 없었던 거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근데 반면에 그럼 그렇게 짧은 기간에도 네. 이 정도 선거 운동을 통해서 이 정도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지금의 투표율을 만들어낸 것은 꽤 잘했다. 다만 저는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감사해야 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지금 못 믿어온 모습을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 유권자들이 네. 나와 주셨다. 그리고 지지해 주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다음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대 전 의원도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예, 저희는 사상 최악의 여건에서 네. 선거를 치렀습니다. 사실은 권영국 후보 캠프는 후보 등록 자체가 미지수였어요. 일단 그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가까스로 후원금이 충당이 돼가지고 그게 등록비가 3억 원입니다. 이걸 이제 채워내고 이것만 해도 벌써 절반의 성공이었다 그랬는데 사실은 토론회 끝나면서 이제 후원회하고 당원 가입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은 기적이다. 기적이다. 기적입니다. 잘했다.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 선거 초반에 당사를 가보니까 상근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후보 경호하러 서울경찰청에서 경찰들이 오거든요. 네. 경호팀들이. 근데 밥 먹을 때 보니까 당직자 숫자보다 경찰 숫자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더 많아. 아. 그런 과정에서 진짜 맨주먹 붉은 피로 일했다. 그러니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지금 표정에서. 이틀 밤씩 새는 건 일도 아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그 참 내가 눈물이 다 날라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어렵게도. 해왔다. 이런 면에서 또 그 진보 정당에서 제가 몇 번 선거를 해봤는데 이번이 지지 선언이 그런데 제일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참 이제 이렇게 해서 모여진 어떤 그 뭐랄까 동료에는 흩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와중에 당직자가 없어서 김종대 TV 토론 팀장이 AI를 데리고 토론 준비를 했다. 뭐 네. 이런. 몸살이 날 정도로 열심히 무수히 했다. 많이 했죠. 제 컴퓨터도 지금 뚜껑이 너덜너덜해요. 저기 알겠습니다. 고장 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저도 요 부분에서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아무리 다른 당의 후보이긴 하지만 4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본인의 지지 세력에 대한 메시지를 제대로 내준 것, 선명하게. 선명하게 내준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뭐 다인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양극화 이슈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은 이분 권영국 후보밖에 없었던 걸로 네. 기억이 납니다. 저는. 높게 평가하시는군요. 네, 그거는 되게 높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개혁신당 관계자가 없기 때문에 누가 한번 그래도 코멘트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임경진 작가가. 개혁신당이 아마 이제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가 컸을 것 같아요. 뭐 네. 그 전만 하더라도 결국 이제 이준석 후보를 비롯해서 개혁신당의 주요 인물들은
마지막에는 국민의힘하고 합쳐서 보수 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 종잣돈 마련하는 정도로 선거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많이 받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표일이 오늘인데 어제까지도 단일화 얘기가 끊임없이 이제 따라붙을 정도로 이른바 이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 있었는데 그나마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데 이제 성공했다. 완주했다. 그게 이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뭐 정치적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게 얼마나 오래 가고 또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전국 개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목표했던 바는 어쨌든 개혁신당에서 이제 성취해내는데 성공했다. 뭐 이런 정도 평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완주했다.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조기 대선 전국을 뒤흔든 5장면을 선정을 했어요. 들으면서 이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다 하나씩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두 번째가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연기, 세 번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파문, 네 번째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영화 관람,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 TV토론 성폭력 발언. 이게 경향신문에서 꼽은 조기 대선 전국 뒤흔든 5장면입니다. 첨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실까요? 공식적인 선거운동 돌입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기는 합니다만 네. 대선 구도에서 저는 그 빼놓지 말아야 될 이벤트가 네. 3월 7일에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석방 결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국힘은 이번 대선은 언젠가는 치러질 텐데 그때는 아직 파면 선고가 나기 전이니까요. 이번 선거 망했다. 쉽게 얘기하면 차라리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가 선거를 치르기가 훨씬 용이하지 저렇게 석방돼서 나오면 국힘 선거가 훨씬 힘들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한 말씀 덧붙이자면은 망했다 그러시는데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이 짜여진 거는 이게 70년 보수 정당의 그 역사라서 그런가 뭐 때는가 하여간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살아나기도 힘들지만 죽기도 힘들구나. 이런 어떤 거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 진보정당은 뭐 말씀도 진보적으로 하시네요. 다르네요, 지금. 예, 저는 아까 그 세 번째 국민의힘 그 후보 선출 그 선거 등록 마지막 순간까지 교체 시도 파문. 피를 말리던. 대단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민주노동당이 김문수 후보하고 사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은 정당이에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옛날에 한때 네. 그 왕년에 노동운동하고 동지였 같이 감옥살이 네. 하신 분들이 질비하게 많거든요. 국민의힘보다도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더 많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말하길 꺼려해요. 이유는 뭐죠? 한동안 노동운동계의 전설이었고 그렇죠. 멘토였습니다. 심상정 의원도 김문수 그럼요. 후보가 네. 중매 서서 결혼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몰랐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보안사 끌려가서 물고문 받을 때 고문 받은 내용이 심상정 불어 어디에 있어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입장이 달라져도 애증이란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그 회한의 눈빛을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교체 시도 파문에서 그 교체 시도를 보면서 사람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네. 문수형은 절대 물러나지 않아. 내가 아는 옛날에 김문수라면 물러나지 않는다. 물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대로 보니까 대부분 맞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도 이번 대선 전국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시나요? 글쎄 제가 보기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은 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영화를 보든 안 보든 지지하는 거고 싫어하는 분들은 조금 더 싫어지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네요. 다만 이제 평가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같은 경우는 그 장면 자체가 주는 충격도 있었지만 네. 이번 대선의 의미랑 좀 겹쳐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 대선 자체가 현직 대통령이 일종의 이제 친위 쿠데타를 기획을 해서 헌정 체제를 부수려고 하다가 발생한 조기 대선인데 심지어 그 거의 비슷한 양상의 사건이 국민의힘이라는 공당 내부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날 주말 밤이었던 거거든요. 새벽에 갑자기 후보를 정당하게 선출된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최종 후보를 교체하려고 시도했었던 게 아마 주말 동안에 유권자들한테 준 충격이 상당히 컸을 거라서 이번 대선이 어떤 대선인가를 다시 상기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뭐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출구조사 발표까지 35분이 남았습니다. 오후 8시에 투표가 끝나고 바로 방송 3사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 대선에서 이 출구조사 결과가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변수가 남아있다면 사전투표 변수가 남아있어요. 출구조사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대구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낮았고 호남이 높았으니까 이 사전투표 변수는 더불어민주당에 조금 더 유리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네, 대충 예측이 가능하다고 네네. 봅니다. 그 지역별 사전 투표율에다가 오늘 이제 본투표한 출구조사 결과를 이입을 시켜가지고 네. 적절하게 그 추정을 하면은 저는 가능한 분석일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호남 이렇게 사전 투표율의 차이가 극명하다는 것은 투표에 대한 관점이 투영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대체로 아마도 그 성향도 짐작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아마 여기엔 다 전문가들이 준비해 놨을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34분 뒤에 나오면 각 후보들의 표정과 분위기 볼 수 있는 것도 선거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최종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냐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데 선관위에서는 일단 오늘 자정쯤에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인해서 치러진 보궐선거이니만큼 시간표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당장 내일이면 새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식을 하고 국정 운영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초반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정치권은 아마 내일이면 바로 그 소위 말하는 D-5년 뭐 1826일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좀 약간 정치 공학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탄핵이 됐던 이게 뭐 이재명이 됐던 이런 것이 내일이면 이제 정리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정치적인 안개가 이제 거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경제 먹구름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 나라가 이제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지정학적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앞에 바로 다가올 텐데 네. 지금 인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가 생길 것 같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그 그림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야죠. 네. 그렇죠. 근데 인수위 때는 그런 걸 조금씩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막배기로.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보여주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 충격 완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커질 수도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 네. 것이. 그 인수위의 준비 기간 2달 없이 바로 국정을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인수위 2달 기간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잘하는 거냐? 바로 2022년 그 3월 선거 이후에 인수위 2달을 거쳤는데 제가 그때 정말 황당했던 것이 인수위가 끝나는 시점인데 국정 운영의 지표가 발표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건 뭐지 도대체? 인수위 2달 동안 뭘 한 거야? 근데 문제가 보니까 아니 누군가는 방향은 제시를 해야 인수위에서 그걸 맞춰서 쫙 이렇게 내용을 채울 수가 있는데 네. 방향 제시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수위 2달을 거친다고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는 건 아니다. 인수위가 있으면 좋지만 있다고 꼭 그렇죠. 성공하는 것은 그건 아니니 지켜보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단점이 알겠습니다. 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면은 집권 초에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인수위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청와대 인선이 다 차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이 출범했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각 비서관실별로 균등하게 일단 실무 역량이 준비된 게 아니라 네. 특정 부서가 다 이끌고 가야 되는 예, 이런 어떤 그 과도기적인 양상을 상당 기간 겪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정권하고 동거 기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공존의 기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때가 인수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어떤 네.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대략 30분 뒤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새 정부, 새 대통령에게 우리 사회 이 문제만큼은 좀 잘 해결해 달라 부탁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통합, 네. 통합의 중점을 좀 두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 정도 더 얘기해 주세요. 30초에서 1분 정도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일 걱정하는 게 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고 대통령직만 되면은 상대방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는 협치와 연합의 정치를 해라. 이 점을 협치와 좀 연합. 권고하고 싶습니다. 항상 집권하면은 본인이 잘해서 집권한 걸로 되면서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고, 그 다음에 어떤 참여에 대해서는 다소 그 교훈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서 네. 정말로 인재를 골고루 좀 쓰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연합과 연정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런 점에서 좀 폭넓은 어떤 그 품을 가지면은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시스템적으로 국정을 설계한다. 그래서 결과보단 과정을 중시하는 또 겸손한 정부를 바랍니다. 네. 김영남 전 의원. 저는 상식의 복원이 급선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아니면 지금 의료 분쟁과 관련한 사회 문제 등을 정말 상식과 과학에 기반해서 풀어나가야지 엉뚱한 사람들 얘기 듣고 아니면 뭐 무속에 힘을 믿고 해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분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임경빈 작가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조기 대선 자체가 내란 쿠데타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선을 긋는 게 굉장히 첫 번째 업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치 보복과 처벌은 다르다는 거를 아마 새 정부가 알 거고 그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BC 라디오 대선 특별방송 선택 2025 현재 전국 투표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자면 잠시만요. 확인을 좀 77.8%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대략 30분 정도가 있으니까 조금 더 투표를 하시면 아마 78%에 육박하는 전국 투표율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MBC 라디오 대선 특별방송 선택 2025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경빈 작가 그리고 이재영 전 의원, 김종대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일 뉴스 할킥은 권순표 앵커가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내일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장슬기 MBC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대선 방송도 MBC 라디오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종환이었습니다.